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8개 힘들은데 10개를 하자니. 경허선사에 부친 누구? 경허선사에 부친 송두옥이, 송두옥이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나와. 그래서 경허선사에 부친 송두옥은 언제 죽었다? 말이 많아요. 경허선사 2살에 죽었다, 3살에 죽었다, 8살에 죽었다, 9살에 죽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경허선사의 부친은 정확하게 경허선사 8세에 돌아가셔서 경허선사가 9세에 청계사로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너무나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경허선사가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는 말도 있고, 무지하게 많아. 만약에 경허선사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송두옥이 죽었으면은 이 전봉준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건 아니고, 경허선사의 본명은 성우, 법호는 경허고, 속성은 여산송씨로 초명에는 이름이 동욱이지요. 헌종 19년에 자동리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경허는 연시적 일찍이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를 따라서 경기도 광주 청계사로 들어가서 계허로부터 삼위계를 수지하고 삭발염의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경허 부친 송두옥은 경허가 태어난 해에 죽었다는 설과 말이 안 돼요. 천봉주는 어떡하라고? 경허 3세에 이것도 말이 안 돼. 경허 8세에 경허 9세 이렇게 했는데, 8세 9세는 만으로는 8세고 그냥 나이로는 9세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재 난무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경허가 9세이면 출가가 9세이니까 적어도 경허의 출가는 부친 사망과 큰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사료가 되죠. 특히 경허가 출가를 감행한 9세 이전에 이미 경허의 속가형인 성원 태허가, 태허 성원이죠. 공주 마곡사로 출가했다 그랬잖아요. 8세 때. 그래서 태허의 출가도 부친의 죽음과는 무관하지가 않더라 이런 말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짐작해 볼 때 적어도 송두옥의 사망은 부득이 경허선사 9세 이전으로 사료가 된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8세라는 얘기죠. 논자는 2012년 경허선사의 출생과 출생지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뒤로 미룬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2012년에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으로 제가 경허선사에 대해서 그 출생지와 생년월일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냈다고 얘기했죠. 그 앞에 1번 있었어요. 경허의 부친은 결국 우라병으로 운명을 달래야죠. 왜? 경허선사 부친이 갖고 있는 만석군 재산을 새로 부임한 원님 탐관오리에 의해서 다 뺏기고 물레방앗간 하나만 남겨놨더라라는 얘기죠. 하지만 경허 부친 송두옥이 경허가 태어난 해에 죽었다는 설과 경허가 3세, 8세, 9세들에 나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논자는 앞선 태허와 출가가 9세인 것만큼 적어도 경허 출가는 사마 부친과 큰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의견을 내가 제시했죠. 그동안의 경허선사 부친 사망에 대한 논의를 9세 이전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 부분을 숙제로 내가 남겨놓은 바가 있더라. 그런데 지난 2017년 1월 9일 날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죠. 세속의 인연으로 천황과 배부 사이가 된다는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경허선사에 부친 송두옥의 사망은 경허선사 8세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다음은 김태읍의 인간경허 평전으로
바탕으로 하는 경허선사 부친 송덕의 사망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런 말이죠. 흥선대원군이 직견하기 직전까지 외척들이 사원을 통해서 세력을 펼치며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 또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등 구한 말에 정치 기강이 크게 문란해졌고 왕권은 세도가들 누구 안동 김씨 또 풍양 조씨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세도가에 눌려서 약화되었고 흥선대원군은 세도가를 누르고 왕권을 충곤했어요. 그래서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꼈기에 서원을 다 철폐하지요. 그리고 경복궁 중건을 서둘러서 원납전이라는 것으로 내거했죠. 그래서 조선 말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급지경에 이르렀을 때 대원군은 국권을 세우고 나라 위에 위상을 세우고자 경복궁을 준수하는데 그때의 비용으로 백성들에게 원납금을 걷어요. 이름은 예뻐. 발원해서 원에서 낸다고 원성이겠지 뭐. 이름을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허 부친 송독은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왜? 우레방에 들어서. 이것을 김태읍의 인간금의 평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납금을 바치라는 아름다운 명령을 내리다. 아름다운 명령 같은 소리 안에 발언했다고? 스스로가 원해서 냈다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신 게를 유수 부처님 이런 말을 했다고? 언제? 유수 부당비죠. 유수 부당비라 하시고 유수 부당비가 뭘까요? 흐르는 물은 준비할 수 없다. 흐르는 물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화성 불이 성하는 데에는 오랜 화성 불구숙이라 하여 이게 뭔 소린지 찾아볼까 있네. 가끔씩 이 개어 스님이 듣보잡을 가끔씩 써놔서 괴로워요. 이런 말 들어봤어? 난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말 누가 말해? 타오르는 불도 화무 11호처럼 타오르는 물도 오래가지 못한다. 일줄이 모름지기 다시 몰한다 하더라도 올만기 다 일그러진다. 그러니까 이게 뭔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다고? 난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본 것 같으네. 뉴스. 어쨌든 간에 화무 11홍처럼 비록 일출이 뜬다 하지만 다시 또 가라앉고 다시 해가 지는 거고 달이 찬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달도 차면 기우나 이거 그거 같은데 달도 차면 기울고 해가 뜨면 다시 또 일몰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불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그러고 물은 흐르는 물은 당연히 준비 없이도 가고 있다 뭐 이런 인생의 부귀와 수명이 우습다는 것을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나요? 나는 못 들어봤어요. 언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 모르지 또 했는지. 그런데 이게 불교 부처님 말씀이라고 살다가 하여튼 우리 김태엽 스님 참으로 어디 보자. 없다니까 이런 말 없어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부귀와 수명이 우습다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하시고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신답니까? 뻥이죠. 벽은 봉장밀이라 하야. 이거는 또 나오나? 어디 보자. 살다가 이것도 없는데 어쨌든 하야 타득자 뭐냐 다득자 불체 이것도 안 나오는데
대강의 의미만 알아들으세요. 버리뿔을 만든다고? 버리꼴을 만들어서 벌어쩌라고. 무슨 죄자일까? 추할죄? 추하다? 라고 하니 그냥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뭔 해석이 잘 안 돼. 재보영려시고 재물과 보물은 역시 이와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뭔 말일까요? 자타무숙이니라 하여서 재벌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타인의 재물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일까? 어이가 없죠. 하셨지만은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은 재보라 하겠다 이런 얘기지. 천석의 거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줄을 누가 꿈에나 생각하였으랴. 이게 뭐 하여튼 뭐 세상에 갖고 있는 재물이 하루아침에 그 누구지? 송도기가 날렸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날아갔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아이고 대원이 대감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경복궁에서 대궐을 지으면서 육조를 좌우로 내려가지고 세울 때에 비난한 조정에 돈이 있을 리가 없다 해서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한지라 대감은 백개 무책하여 천하의 부호들로 하여금 나라에다가 뭘 바쳐라 원납금을 바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명령을 내렸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원이 대감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 조정에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여금 부호들로 하여금 나라에다가 자진해서 돈을 내라 해서 원납금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아이고 요식한 척은. 송두옥이 대대 건속에 문벌로서 천석 거부에 부명이었다는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붙인 두옥이 기운이 장사하고 담력이 있고 구척 장신이었다. 이것도 역시 경호선사의 아버지의 외모로 봐서 경호선사 역시도 이런 외모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서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근데 경호나 또 발이 커가지고 발에 맞는 신발을 구할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 경호선사가 자급자족이고 신발을 만들어 신었다고 했죠. 이러한 집신을 잠아놓지 못했을 때는 그냥 걸어 맨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밖에 도리가 없는지라 경허의 일화 속에는 종종 맨발로 성큼성큼 다니는 경허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얘기죠. 이끌에서 백성들의 피를 강제로 빼앗는 원납금을 우리가 아름다운 명령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뻥이지만 그래도 또 섬세하게 서술한 이 김태읍의 작가의 정서를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호들한테 돈 내라고 하고 봐. 근데 보면은 이 김태읍이 친일파라 이러나? 이 부분이 지독한 친일파로 행동했다는 과거의 그의 행적을 결코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경허 부친은 그래서 결국 우라병으로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그래서 부재육으로 원납금 강증으로 송두옥 심화병 이것도 되네. 김태읍이 쓴 거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대궐은 어찌 되었던지 나라 일이라면 등을 대지 못하는 설고 혀와 복을 두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그렇게 하죠. 입으로 이렇게 설레발 놓고 막 하는 입만 다불거리는 그러한 탐관오리들이 이야말로 이런 것을 보니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왜? 돈 뺏으러 가려고 하는 거죠.
부자들 부호들한테만 뺏으라고 했는데 가서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서 몇 백성만 하는 사람, 뱃은 여기서는 벼죠. 벼썸. 백성만 하는 사람만 있다면, 백가마죠. 백가마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리를 틀어서라도 원납금을 강증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 내놓으면 주리를 틀어? 에이, 이런 거로 이 호걸스러운 송도옥을 미워하던 패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네들은 송도옥이네 집안에는 머슴이 많았는데 머슴에게 아주 후하게 줘요. 근데 다른 집은 안 줘요. 그래가지고 송도옥을 미워하는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분에 추가되었다 해서 엽전 10만 양을 직할에 바치도록 상고를 하고 송씨로 하여금 10만 양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송도옥을 미워하던 인간들이 옳시거나 잘됐다 해가지고 설분에 추가되어 가지고 했단 얘기죠. 이렇게 돼서 모든 일이 글러짐을 알게 된 송씨가 천석지기를 있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직닥직닥 헐가로 팔아버렸어요. 헐가로 팔아서 조져요. 천석군이. 그래서 10만 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다 바치고 나니까 천답은 물론이고 집까지 죄다 올라가고 오직 남은 것은 물레명악관 한 채밖에 안 남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개안이라고 하더라도 송씨였지만 병이 들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물레방앗간 한 칸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세상에 살다가 무전천지의 소영웅이라는 말과 같아서 돈 한 푼 땡전 한 푼 없는 소영웅이면 뭐하겠냐 이런 말이죠. 송도옥이 이제 그 짝이 됐더라 이런 얘기야. 아무리 씩씩한 호걸라마인 송씨였지만은 일조에 적신이 되어서 적신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검은 빨간 고기 덩어리 맨 몸뚱아리라 이런 얘기야. 몸뚱아리 하나 딸랑 남았더라. 그래서 어디에 나앉게 됐어? 로지에 나앉게 됐어. 그래서 여러 식구를 하늘을 길이 방해하였다. 그래서 송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가슴에 어리고 뼈에 사무쳐서 그만 먹어들었어요. 심화병, 즉 우리로 말하면 우라병이죠. 그래서 오래지부터요 부인과 사남매를 남겨놓고 멀고도 먼 황천의 길로 떠나지 말았더라 이런 얘기. 아이고. 이거 하나 두 개 있네. 이거 하나 지워줄래요? 이거 지워주세요. 두 개인가. 이것도 지워주세요. 두 개를 한꺼번에 있네. 헐트. 네. 파란 거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네. 다시 되돌리기. 파란 거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빨간 거. 이렇게. 그렇지. 그러나 경허선사와 세속인연에 얽힌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에서 전봉준 장군의 출생연도가 1855년생으로 그에 붙인 전창역과는 막역한 사이였던 송도옥은 적어도 그의 사망 이전에 전창역의 아들 천봉준과 경허선사의 여동생과의 훗날 혼사가 서로 혼담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전봉준 장군 그 아버지 전창역에게 경허선사 부친이 전봉준 핏덩이 10개월짜리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55년 이후까지 살아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1855년에는 경허선사가 몇 살이냐? 경허선사가 6살인가? 그 이후에 2년을 더 사시죠. 그래서 서로 혼담이 오갔을 것으로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의 나이차는 6살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그 당시 전봉준 장군이 10개월이었을 때 경허선사가 6살이니까 8세로 부친이 사망하자 그 이듬해 청계사로 입산하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경허선사는
1849년 음력 8월 24일 송두옥과 밀양박씨 부인의 둘째 아들로 전북 천주우동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 출신이지만 양반의 채통과 가문의 영역을 중요해서, 여기도 또 가난하지만이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가 죽은 뒤에 가난했었죠. 아버지 때는 천석 거부라. 요거는 또 어디서 끌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좀 하나 지워주세요. 요 가난하지만만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전봉준 장군 얘기 같고, 전봉준 장군에는 가난했어요. 탐관오리에게 억울한 세금을 빼앗기고 화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이때가 경호선사 나이 8살.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 밀양박씨는 경호선사 해양 태호 스님을 출가시키고, 어디로? 마국사로 출가시켜 8세 때 경호선사를 전기도시흥 청계산에 있는 청계사 개허스님에게 맡기고, 청계사에서 개허스님을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2년의 행자를 거쳐 삼위계를 받고 경호선사의 파란만장한 출가의 삶은 시작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호선사 8세 때 송두옥이 죽었더란 얘기고, 네 번째는 경호선사는 어린 시절 일자무식이 아니었다. 일자무식이요? 사람들이 또 경호선사 얘기하니까 그냥 뭐 일자무식의 까막눈에 천자문도 모르는 그런 까막눈이었다는 얘기가 또 엄청 많이 써 있더라고요. 아니, 왜 경호선사를 그냥 폄훼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봤죠. 왜 경호선사가 일자무식이었을까 하는데, 그 서당리 얘기가 나오고, 또 누구지? 여러 곳에서 서당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김태읍이 특히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청계사에 가가지고 그 박처사를 만나는데 그냥 하나를 들면 열을 알아. 그냥 천자모님이 다 알아.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이것도 경호선사 바로 알기 네 번째 이야기예요. 경호선사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일찍이 부친을 잃고, 일설에는 경호가 어린 시절 가세가 급격히 기우는 바람에 청계사에 출가해서 박처사를 만나고 천자문을 배울 때까지 글자 하나 읽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묘사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없구나. 이는 낭설에 불과하고, 이미 경호선사는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으로 어릴 때부터 서당에 입문해서 입교했어요. 그게 뭐냐면 서당리가 있어요. 바로 옆 동네에 서당리가 있어요. 그 서당리도 또 경호스님의 친척이 되는 분이 또 훈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태읍의 인간경의 평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이야기로 서재에 넣어서 가리키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전석 거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또 태상과 같이 믿었던 남편까지 잃어버린 박씨, 밀양박씨죠. 부인은 철천에 원한을 품고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교자의 정성이 지극하였다. 이게 그 말이에요. 교자가 뭐예요? 자식이죠. 태사의 형인 태어대사든지 또한 경어대사든지 그 밑에 있는 딸까지도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밑에 동생이 2명 있었죠. 5, 6세 때부터 서재에 넣어서 가르치기를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김태읍 스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호선사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반 가문답게,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부터도 이미 그 서당에 넣고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식 교육을 받게 했고, 훗날에 경호가 담긴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경호의 가정은 뼈대에 있는 권속 가문의 전통적인 사대부 집안의 가계도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여러 책에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인데, 경호선사의 고향으로 지목되는 우동리는 거북바위 간대로부터 성인이 탄생한다는 신비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죠. 그 거북바위가 바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듯이, 저 구밀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구자인데, 이거 항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아홉구자로 바뀌었고, 천주군이 완주군으로 바뀌었고, 봉상면이 뭐랬죠? 나중에 우동리
지역으로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하고 또 1936년에 또 행정구역 개편돼요. 구미, 정동리, 봉계리, 줄리, 점리, 서도리, 신화리를 통해서 우동면의 주동리 일부를 병합해가지고 다 합쳐서 9mm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동면에 그거를 편입시키는데 봉동면 9mm에 누가 살아요? 천봉준이 살았죠. 그리고 2개인가 보다 또. 그거 하나 지워주세요. 아휴 힘들어. 퍼올 때 그냥 졸려서 또 퍼오고 지웠어. 위에서를 몇 개 했냐 이거 미친 것 같다. 이거 내가 괴로운 얘기다. 이것도 또 지워야 될 것 같아. 똑같으지? 아 어떡하냐. 또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질 수가 똑같나? 똑같지? 또 위에서가 또 있어. 졸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또 위에 이것도 지워. 4개를 지우세요. 됐다. 뜨드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지? 졸려갖고 또 푸고 졸려갖고 또 푸고 뭐 그랬나 본데. 경어선사의 고향으로 지목되는 우동리는 거북바위가 있는데 예로부터 성인이 탄생한다라는 신비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냥 이게 그 예로가 그래서 구미 여기 그 거북바위를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또 거기 써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가 이 거북바위 얘기를 듣고 성인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도끼로 곡괭이로 그 바위를 내려치니까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쳐갖고 죽고 깨진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흔적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깨진 흔적이 있어서 그걸 깨트리려다가 깨트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벼락 맞아가지고 벼락 맞을 놈들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는데 전봉준 장군과 같이 어린 시절 이곳 서당을 드나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곳으로 서당리는 서당의 존재감이 경어선사의 어린 시절 공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직접 발로 방문을 했었죠. 그것은 1931년 9월 19일 동아일보 5면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이거 했는데 그래서 구미 성인출이라고 해서 참의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송룡호 씨가 있다가 똑같은 송룡호가 경어선사의 친척이에요. 근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어선사의 고향은 겸어집에는 전주 자동리로 되어 있지만 5년간 추적한 결과는 자동리는 없고 경어선사 김태읍이 연재한 우동리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하다가 정군준 장군과 천안계부로 밝혀지면서 하니까 진짜로 경어선사 고향은 뭐더라? 전주의 우동리에 지금의 완주군 봉동면에 엄연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물레방앗간도 다 있어요. 물레방앗간도 엄연이 있고 놀라운 일이죠. 그리하여 이 서당리에는 과거 서당이 있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경어선사는 8세에 부친 송두옥이 사망하고 고향을 떠나서 오양시 청계사로 출가하기 전까지 이 서당을 다녔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이 서당 다녔다는 얘기는 이 여기뿐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일자부식이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청계사에서 14세 때 박자사를 만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미 천자문은 끝났고 사서, 오경 이런 것을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청계사에서 박자사를 만날 때 경어선사가 일자부식이었다는 것은 옳지 않고 도리어 경어선사가 천리를 달릴 명마로서 한 번 날갯짓을 하면 구만리를 다루는 붕세가 될 것을 누가 예언해요? 박처사가 하죠.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뭐가 된다? 소금찔이나 지는 그러한 무지랭이가 돼서 일생을 마칠 수 있으니까 뭐를 잘 만나야 된다. 잘 키워야 한다는 얘기죠. 경어선사를. 이런 천재를. 그래서 14살의 삼위승 동욱에게 문자의 세계를 일러준 최초의 스승이 누구예요? 이게 박처사죠. 그래서 이제 이 경어집에도 박처사의 내용이 언급돼 있죠.
지금 경허선사가 일자부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14세에 이르도록 글 배울 겨를이 없더니 글 다 배웠어요. 어느 날 선비 한 분이 와서 한여름을 함께 지내게 되어서 그가 거처하는 데 송하여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선비가 곁에 불러 앉히고 천자문으로서 시험을 해 가르쳐보니 배움을 따라 똑바로 외우므로, 또한 역사학과 시서 등 한서 오류권을 단번에 외우니 그가 가르치던 선비가 감탄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참으로 비상한 인재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리를 달리는 나귀가 훌륭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부질없이는 이래만 아깝게 피곤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였지만, 이 아이는 뒷날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 일체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도다 라고, 누가? 박처사가 누구한테? 계어대사를 갖다 불러놓고 호통을 쳤다 그러죠. 잘 가르쳐야 된다 해서 계어대사가 속대하면서 경허선사를 책임지도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결국은 만화보선에게 인도를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동학사로 가는 계기가 되면서 경허선사는 또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생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이 꼭 몇 번씩은 찾아오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인데, 경허선사 또한 14세 때에, 그때가 1862년이에요. 임술년.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서막이 올리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박처사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옥은 14세 때 얼마 같이 안 있어요. 가을에 만나서 몇 개월, 한 6개월? 그렇게 했는데 경허선사의 인생을 바꿔놓죠. 우연히 객실에 와서 머물던 박처사는 왜 왔다 그랬죠? 폐병 걸려서 그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박처사를 만나서 한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박처사는 개하게 경허선사의 총명함을 얘기하고 호통을 치면서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하라고 당부를 했죠. 그래서 계어가 환속하면서 계룡산 만화에게 편지를 써주고, 그래서 경허가 불법에 입문하게 되는 운명적 사건이 이에 일어나는데, 또 만화보선도 또 잘 만나요. 왜냐면은 만화보선은 화엄광백의 대가야 또. 그리고 화엄보살로 굉장히 많은 그 원력보살이 돼가지고 불사를 많이 해요. 특히 경허선사가 가기 전에 동학사에 이미 강화를 만들어, 그래서 경허선사가 14세에 박처사를 만났다가 15세에 동학사에 입문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입학생이고 첫 번째 졸업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운명적으로 계속 잘 사건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박처사라는 서생을 만난 것도 그렇고, 경허가 한 일이 법당에서는 온갖 낮에는 허드렛 일이라고 밤에는 법당에서 108배를 하는 것 뿐이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누가? 박처사가 선비 동옥을 알려서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눈에 한번 스치면 다 외워. 그리고 통감사략 어려운 거죠. 하루에 5장씩 6장씩 다 외워. 그래서 경허소년 특유의 타고난 순수함과 총명함, 그리고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양반가품의 학구열이 그의 천성으로 몸에 배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날 박처사는 경허에게 글을 켰고, 이때 처음 가르친 것이 천자문이라고 전하는데, 이미 천자문은 한 번 가르치면 다 뗐죠.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다시 통감과 사략을 가리키니까 하루에 5장씩 외움으로 선비는 무릎을 탁 치며 참으로 비상한 재주로다. 옛사람 얘기를 천리를 달리는 천리를 달리는 말이 천리 맞아. 백낙을 주인을만 만나면 피곤하게 소금찜이나 끌고 다닌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 아이는 훗날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되린다라고 해서 이미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미 이 박처사가 경허선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박처사가 쓴 얘기를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은 이력을 바치고 개당보설 이렇게 돼 있죠. 이력을 바치고 개당보설은 이제 이 경허선사를 그 강원에 가르쳐요. 유생이 대사에게 천자
천자류죠. 천자류합과 사략 등 책을 가리키다가 저자는 절에 온 지 2년이 지나서 나이 14세가 되도록,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14세가 되는 거는 벌써 이미 6년이 됐을 때예요. 2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김태우 스님이 방아남 스님의 1857년생을 따라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죠. 14세가 되도록 그란데도 외우지 못하고 나무나 해오고 반찬이나 밥이나 메고 밭이나 메고 반찬이나 장만하는 그 고역을 하고 있던 차인데 마침 어떤 선비 하나가 이 절에 와서 약을 먹으며 여름을 지나게 되는데 이 약은 폐병약이었어요. 어느 날에 한 유생이 대사에게 천자류합과 사략 등 책을 주면서 심심소이를 가르쳐보려고 외워보려고 하는데 대사가 그냥 배우자마자 줄줄이 사탕을 헛대요. 유생은 하도 신기해가지고 잠이가 안 와서, 잠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잠이? 뭐냐, 잠이가 안 와서 통감, 사략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그것도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여반장이죠. 여반장으로 읽을 새 없이 외우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요. 그게 바로 누구더라? 박선비죠. 10세 사때 마침 한 선비가 청계사에 와서 여름을 지낼 때 경허사미에게 여가루를 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듣고 있는 대로 유불선의 물리를 막 해석해. 대단하죠. 그래서 박처사로 분리가 그 유자가 요양처 청계사에서 약을 먹었다는 얘기는 폐병약. 그래서 그때 경허 인생의 물꼬를 터주는 첫 귀중한 인연으로 경허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경허 일생에 있어서 이 박처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허선사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부모님의 가풍 아래서 서당교육을 충실히 바치며 천자문을 습득하였던 것으로, 하나도 못 썼네. 구강은 살아. 습득하였던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대로 가난해서 서당 공부를 받지 못한 일자부식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 후 경허선사의 공부에 물리를 달아준 사람은 그의 나이 14세 때 청계사에서 우연히 만난 박처사로서 경허선사 일생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한마디로 일자부식이다, 아니다, 일자부식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나가 또 들어가니까